컴퓨터의 응용 분야 중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응용 분야가 바로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는 사람 많겠죠. 특히 컴퓨터학과에 올 정도면은 뭐 웬만한 게임들은 한 가지씩은 마스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아마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게임 중독, 뭐 게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을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에 대한 역사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게임기, 오락기기의 역사는 뭐 80년대뿐만 아니라 70년대, 60년대, 50년대까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제대로 이제 PC라고 하는,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80년대부터 이 발전하기 시작한 아케이드 게임을 갖다가 시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동네 오락시장이 생겼습니다. 그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이 바로 이 스페이스 인베이더였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고전 게임 동호회 가면은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맥이나 아니면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이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이 당시에 정말 대히트를 치면서 인베이더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의 리니지나 스타크래프트 정도의 인기였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당시엔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아버지, 아빠 뭐 인베이더 알아요? 그러면 그냥 씩 웃을 겁니다. 아마 뭐 그 당시에 본인이 스페이스 인베이더 페인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냥 씩 웃고, 아 그런 게임이 있었어, 아빠는 해봤어요? 한동안 해봤는데 뭐 그냥 재밌는 게임이었어 라고 말하겠지만, 아마 분명히 본인도 스페이스 인베이더 페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나온 갤러그, 갈라가라고 그러지, 갤러그. 이 스페이스 인베이더는 흑백 게임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좀 칼라로 보이지만 칼라 아닙니다. 흑백이에요. 흑백에다가 셀로판 테이프 붙여가지고 색깔이 나오게 한 겁니다. 이 갤러그는 본격적인 컬러 게임 시대를 열은 그런 게임인데, 불과 1년 차이에요. 예, 전정화의 발전은 이렇게 1년, 2년 사이마다 굉장히 크게 발전합니다. 이 두 개의 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80년대 초반, 중반까지 거의 오락실 게임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게임 시장을 열었고, 이 게임기는 대부분 G80 CPU를 기반으로 한 그런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롬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롬팩을 사용해서 게임 종류를 갖다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조이스틱이라든가 버튼을 사용해서 게임을 하는 그런 형태의 아케이드 게임을 활성화하는 그 주역이 바로 이 스페이스 인베이더와 갤러그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고득점자들 있잖아요. 게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요 버튼 있죠? 총 쏘는 버튼. 요 총 쏘는 버튼 갖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총을 쏘게 되는데, 1초에 10번 이상 버튼을 누르지 못하면은 고득점 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1초에 어떻게 1초에 10번 버튼을 누릅니까? 안 되죠. 하지만 그 정도는 해야지만 고득점자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이 갤러그 같은 게임을 상당히 즐겨 했었는데, 1초에 그래도 한 4번, 5번 정도 눌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눌러요. 지금은 그렇게 못 누르는데, 그 당시에는 1초에 한 4번, 5번 눌렀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오락실을 주도했던 G80 베이스의 게임이 이제 그 인베이더하고 갤러가라고 얘기했지만은, 70년대부터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게임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임기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갖다 쭉 한번 넥슨 박물관에 있는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70년대의 게임기는 대부분 이렇게 게임기 박스가 있고, 그 게임기를 갖다가 집에 있는 TV에 연결해서 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거의 최초의 이 게임기라고 하게 되면 바로 아타리사. 잡스 영화에 나오면은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취직한 회사가 바로 아타리 회사죠. 이 아타리 회사에서 만든 그런 이제 롤플레잉 게임 중에 하나인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70년대의 가정용 게임기였고, 이 모델은 바로 아타리 7600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롬팩이 끼워져 있죠. 피트폴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 피트폴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롬으로 담고 있는 요 게임 팩이 있는데 요 게임 팩을 빼고 다른 게임을 끼면은 또 다른 게임 동작하는 그런 팩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게임기에서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닌텐도라든가 닌텐도의 테니스 게임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해상도를 가지고 게임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사실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게임 한번 시작하는지 몰랐는데 이것도 이렇게 팩을 사용하는 게임 팩을 꽂고 사용하는 전형적인 닌텐도의 80년도 게임입니다. 90년대로 가게 되면은 게임 팩 방식도 있지만은 아예 뭐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게임을 갖다가 로드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많았었는데 왼쪽에 그 유명한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요거 요새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게 되면은 요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게임 하는 거 유튜브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퀘스트 게임, 뭐 킹스 퀘스트, 뭐 로나스 퀘스트, 뭐 스페이스 케이스 퀘스트, 뭐 여러 가지 퀘스트 게임이 있는데 이런 퀘스트 게임과 더불어서 정말 이 시대에 90년대의 게임에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이제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의 그 시간을 빼앗는데 큰 역할을 했었죠. 아타리 4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봤던 아타리 7600 하고 비해서 상당히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당시에 이제 게임 팩을 쓰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테이프 저장 장치를 사용해서 보다 싼 가격에 그 게임을 공급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키보드까지 넣어가지고 요새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스타크래프트처럼 어떤 그 키보드 동작에 의한 그 컨트롤을 갖다 할 수 있게 하는 형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타리 410부터 여러분들이 키보드 베이스로 된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1인데 조이스틱 모양은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죠. 예. 그리고 CD롬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입니다. 이 플레이스테이션이 출시되고 나서 정말 전 세계의 그 가정용 게임은 거의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싹 도배되다시피 그야말로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게임 스테이션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예,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있는 이제 각종 게임기들입니다. 게임기들과 게임 팩들이죠. 요 게임기들, 요 휴대용 게임기, 그리고 이제 뭐 탁상용 게임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롬팩들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직접 가서 보는 게 나을 거야. 여러분들 컴퓨터공학 전공이라면은 한 번쯤은 제주도에 가서 이 넥슨 컴퓨터 박물관을 한 1박 2일 정도로 꼼꼼하게 보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뭐 넓진 않으니까 사실 뭐 한 2시간 정도면 투어가 가능한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명색이 컴퓨터 전공자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시대별로 쭉 이렇게 컴퓨터의 게임기와 그다음에 게임 팩들을 갖다가 전시해 놨죠. 한번 자세히 보면 재밌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그 컴퓨터 게임들과 게임기들에 대한 역사를 잠깐 훑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PC에서 하는 그 수많은 게임들 있죠. 뭐 포트리스, 리니지, 뭐 스타크래프트, 그 밖에 뭐 아이온, 뭐 온갖 게임들이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네트워크 베이스에 그런 게임들이 나오기 이전에는 전부 다 개인용, 개인 집에서 하는 그런 또 아케이드에서 하는 그런 게임이었고 이런 롬팩 방식으로 사용된 그런 게임들이 시작돼서 지금의 이 네트워크 베이스의 게임이 됐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면 흥미있을 것 같고요. 관심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구글이나 아니면 이제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서 그 과거의 게임들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왔구나 하는 것 같다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또 여러분들 컴퓨터 공학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게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의 성능은 곧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에 아마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요새는 워낙 좋은 그래픽 카드들이 많고 뭐 굉장히 큰 용량의 메모리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렬 처리 프로세서를 달고 있는 그러한 그래픽 카드들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것이 뭐 PC 역사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그래픽 카드의 역사도 좀 간략하게나마 한번 이 시간에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1981년에 IBM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이 텍스트 베이스의 컴퓨터를 그래픽 베이스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래픽 처리 장치인 MDA, 모노그래픽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하는 그러한 인터페이스 카드를 제조를 했죠. 바로 여기 있는 사진이 MDA라고 하는 그러한 그래픽 카드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VGA 카드, 그래픽 카드의 거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픽 프로세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롬이 있고, 그리고 램과 그 밖에 여러 가지 TTL로 구성된 굉장히 큰 카드입니다. 요 핑거는 요거는 i4 슬롯에 꽂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핑거인데, 핑거 크기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굉장히 그래픽 카드가 크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당시에 웬만한 그 어댑터 카드는 굉장히 컸습니다. 뭐 지금도 VGA 카드가 별로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크기라 보면 돼요. 처음으로 이 모노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나온 다음에 뭐든지 뭐 기술이 그렇지만은 처음 시작이 어렵지 발전한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 MDA 카드 나온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 GUI 그래픽, OS에서 지원하는 그런 GUI에 힘입어 가지고 이 그래픽 카드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는데, IBM에서 역시 동일하게 1981년에 본격적으로 그래픽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 중에서 컬러로 그래픽할 수 있는 CGA라고 하는 그런 어댑터를 만들었습니다. CGA, 컬러 그래픽 어댑터라는 뜻입니다. 컬러 그래픽 어댑터인데, 요 그래픽 어댑터를 사용하면은 화면에 동시에 4가지 색깔을, 4개의 컬러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총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의 숫자는 16가지인데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4가지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가 블랙 앤 화이트라는 것이고,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4가지 컬러 중에서 블랙 앤 화이트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컬러, 즉 색깔의 종류는 2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CD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일단 화면에 색깔이 나오니까 마치 그 80년대 초반에 흑백 TV를 보던 사람들이 칼라 TV를 보고서는 와, 굉장하다라고 생각했듯이, 이 CG가 처음 나왔을 때는 컴퓨터 화면이 컬러가 나오는 걸 보고서 상당히 감동을 받은 그런 유저들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흑백 모니터에서 컬러 모니터로 바뀌는 것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발전입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이제 이 그래픽 카드들이 IBM 말고도 여러 회사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그 컬러는 아니지만 모노그래픽으로 사용하던 대중적인 그래픽 카드가 바로 허큘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네. HGC, 허큘레스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PC에서 문자 외에도 문자 화면에 동시에 그래픽도 할 수 있게, 뭐 원이라든가 직선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뭐 선을 갖다 그릴 수 있고 면도 도형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허큘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컬러 그래픽 카드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대로 된 상용화된 버전입니다. 그 이전에 이 IBM에서 만든 것들은 상당히 실험적인 그런 이제 특성에 가까웠어요. 사실 16컬러 중에서 실질적으로 2컬러밖에 못 쓰는 이런 그래픽 카드가 뭐 그렇게 실용적이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 허큘리스 카드에다가 컬러 그래픽을 추가하면서 나오는 그 이후의 그래픽 카드들은 이 컴퓨터 화면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IBM이 그 사이에 놀고 있는 건 아니죠. 예, IBM도 뭐 계속 발전합니다. 거의 허큘리스하고 동시대에 1984년에 EGA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냅니다. EGA, Enhanced Graphic Card, 좀 더 나은 그래픽 카드라는 뜻이죠. 예, 이 EGA 그래픽 카드는 뭐 생긴 거는 허큘리스와 비슷할지 모르겠으나 이 프로세스가 상당히 높은 사양으로 바뀌고 컬러 그래픽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프로세싱 유닛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GA 같은 경우에는 전체 16컬러 중에서 8컬러를 또는 그 이후에 나온 버전에서는 총 32컬러 중에서 8컬러를 갖다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픽 카드가 됐는데, 이 정도 한데도 화면에서 보는 그래픽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지금 여기 텍스트 내가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안 써놓은 이유는 뭐 굉장히 다른 버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640 곱하기 200, 640 곱하기 240, 뭐 640 곱하기 320 같은 여러 가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픽 카드고, 본격적으로 컬러 그래픽이 가능한 카드는 바로 이 EGA, Enhanced Graphic Adapter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EGA를 바탕으로 한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87년에는 이 EGA를 더욱더 발전시킨 모델인 VGA가 나왔습니다. 예, 비디오 그래픽 어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래픽 카드를 보통 VGA 카드라고 부르죠. 예, 그 VGA 카드의 원형이 바로 이 IBM의 VGA 카드인데, 이 VGA 카드는 총 64개의 컬러 중에서 16개의 컬러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거나, 그 이후에 나온 업버전에서는 총 256컬러 중에서 64컬러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했고, 이거보다 더 나은 기능을 제공하는 게 뭐 슈퍼 VGA라고 해가지고 SVGA, 그 다음에 뭐 슈퍼 VGA가 나왔으면은 뭐 하이퍼 VGA, 뭐 울트라 VGA, 울트라 뭐 VGA 이런 게 나오겠죠 아마.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은 울트라 곱하기 한 10승쯤 되는 그런 VGA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 원형이 바로 IBM이 만든 이 1987년에 VGA 카드인데, IBM이 이때 참 희한한 일을 했어요. 뭐냐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IBM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항상 in secret, 베일에 써야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IBM 기계는 IBM 부품만 쓸 수 있고, IBM은 IBM끼리만 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연결하는 커넥터라든가 나사도 달라요. 그래서 다른 제품하고 전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요. 그게 IBM 특성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이 당시 IBM이 글쎄요, 갑자기 관대해졌는지 아니면 정신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VGA 카드에 대한 기술적인 사양을 공개를 해버립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이 VGA 카드와 동시에 같이 출시하려고 했던 그 PC인 IBM PS2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VGA 기술적 사양을 갖다가 뭐 글쎄요, 갑자기 다른 업체들하고 나누고 싶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사양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이 VGA를 갖다 생산하는 업체들이 갑자기 확 늘어났고, VGA 생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팔리는 VGA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기술과 좀 더 좋은 기능을 집어넣으려고 그러겠죠. 수많은 회사들이 좀 더 나은 VGA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VGA의 성능과 해상도와 컬러 능력과 스피드가 갑자기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게임에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그 고성능 VGA가 탄생하게 된 바로 그 근본적인 배경이 IBM의 VGA에 대한 기술적 공개라고 하는 거. 그 전에 뭐 EGA나 CGA나 MGA 같은 건 전혀 공개 안 돼 있던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VGA부터는 수많은 서드 파티들이 이 그래픽 카드에 뛰어들어서 많은 그 수익을 올렸죠. IBM은
모르겠습니다. IBM은 상당히 손해본 짓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IBM이 이 퍼스널 컴퓨터 시장에서 굉장히 큰 막대한 그 영향력과 후대까지 이르는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말했다시피 이 VGA 기술적 공개 이후로 수많은 벤더들이 보다 나은 그래픽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뭐 Enhanced VGA라고 하는 이름, 또는 SVGA, 슈퍼 VGA라고 하는 이름, 또는 UVGA, 울트라 VGA라는 여러 가지 이름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VGA 종류보다는 VGA를 만드는 업체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겠죠. IBM도 마찬가지고 또 IBM 이외의 회사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VGA 카드를 만들어야 되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구경하고 있는 그 VGA들도 다 그러한 초창기에 IBM이 공개했을 때부터 기술적인 진보를 발전해온 그런 업체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몇 주차 이후에 요 VGA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최근 VGA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VGA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또 VGA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 상황을 갖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검색을 해보고 본다면은 아마 상당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펀치카드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제일 앞에서 1위 패스 얘기할 때 그때 데이터를 갖다 컴퓨터에 입력하는 도구가 테이프나 또는 펀치카드라고 그랬었죠. 이 펀치카드가 바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종이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 0부터 9까지 숫자가 있죠. 이 숫자에 특정 위치에 구멍을 뚫으면 이게 바로 이진 코드가 됩니다. 구멍이 뚫린 곳은 1, 안 뚫린 곳은 0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표시해 가지고 그 16진수 또는 8진수 또는 BCD로 만들어진 10진수를 갖다가 표현해 가지고 이 카드에 표시를 해놓고 이 카드를 컴퓨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뭐 수십 장 수백 장을 쭉 집어넣으면서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로드하는 데 사용했던 대표적인 입력 매개체 장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키보드로 그냥 데이터 집어넣으면 되지 왜 복잡하게 이런 펀치카드 썼냐고요? 당연한 일이죠. 이 당시에는 키보드란 게 없었습니다. 키보드란 게 없었고, 물론 키보드 비슷한 거 있었죠. 타이프라이터도 있었고, 이 펀치카드 갖다 입력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타이프라이터니까. 하지만 컴퓨터에서 키보드란 게 사용됐던 것은 거의 3세대 이후입니다. 펀치카드는 1세대 컴퓨터, 2세대 컴퓨터, 그리고 3세대 컴퓨터 중반까지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대학을 들어갔을 때도 대학교 1학년 때 전산실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래밍 수업을 갖다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도 터미널이라고 하는 키보드를 쓰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도 펀치카드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이거 써본 입장에서는 참 재밌었어요. 근데 펀치카드 그 천공을 구멍 내는 걸 실수를 하는 게 많아가지고 가끔 가다가 데이터나 프로그램이 잘못 들어가서 에러 나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거는 이제 타이핑을 잘못해서. 아무래도 지금 같은 뭐 여러분들 뭐 적축이니 뭐 청축이니 이런 좋은 기계식 키보드나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타이핑 미스 많았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한 거에 내가 정확히 타이핑했는지 갖다 바로바로 확인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씩 정말 정신 차리고 펀치를 누르지 않으면은 엉뚱한 펀칭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펀치카드 이제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진 입력 장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은 초기에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는 이런 장치 썼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물건입니다. 앞서 봤던 펀치카드처럼 여러분들이 구경은 해보았을지 모르겠는데 역사책에서 사라져버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해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매체가 있습니다. 바로 플로피 디스크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있다면은 플로피 디스크의 그 형태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써봤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보여주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보기 정말 힘들었던 플로피 디스크 8인치짜리입니다. 그리고 5.2인치짜리. 아마 여러분들은 플로피 디스크 써봤던 대부분 다 3.5인치짜리의 미니 플로피 디스크였을 거예요, 아마. 그 쬐끄만 거 있죠. 하지만 이건 8인치짜리. 여러분들 아이패드보다 큰 겁니다. 거의 사이즈가 노트북보다 조금 더 작은 정도의 사이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8인치예요, 무려. 플로피 디스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까만 팩 안에 이제 동그란 원바이 들어있고 그 원바이에다가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고, 요 케이스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가지고 리드라이트 헤더가 돌아가면서 요 플로피 디스크 돌려가지고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읽는 겁니다. 요 8인치짜리의 용량은 그 면적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거의 노트북 사이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무려 0.25MB, 즉 256KB 정도 됩니다. 5.25짜리는 나도 써봤어요. 사실 나는 8인치 디스크를 직접 써본 적은 없습니다. 보긴 봤는데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5.25인치 디스크는 내가 컴퓨터를 처음 다루던 시절 그때부터 썼던 겁니다. 요거는 뭐 작은 거는 뭐 1.2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제일 큰 거네요. 1.25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거는 128kg까지 있었습니다. 요거 좀 많이 썼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매체는 기억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거 좀 더 작아서는 3.5인치짜리 해가지고 1.44메가 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로피 디스크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 한때는 이런 얄팍한 디스크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용량이 크기에 비해서는 매우 작았다는 거. 1.25메가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저장할 게 한 개도 없죠. 뭐 거의 뭐 저장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뭘 해도 뭐 몇십 메가나 몇백 메가 되니까. 그렇겠지만 이 당시에는 1.25메가면요, 그러니까 뭐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엄청난 대용량입니다. 뭐 어느 정도 대용량이었냐? 1.25메가면요, 그 애플2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있죠. 애플2의 게임을 갖다가 한 10개쯤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정도의 게임 종류를 갖다가 한 장의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 대용량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은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나 아니면 이제 뭐 리니지 같은 거를, 물론 여러분들이 USB나 디스크로 인스톨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게임의 실행 파일을 갖다가 확인해 보면은 거의 뭐 기가 단위예요. 그 실행 파일만, 그 데이터는 다 빼고 실행 프로그램만 한 기가 단위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 옛날 게임이 크기가 작았다는 걸 아시겠죠. 근데 옛날 게임이 크기가 작은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게 워낙 큰 용량이었다는 뜻입니다. 하긴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 지금 PC에 있는 PC 램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뭐 작은 사람도 한 8기가, 좀 많은 사람 32기가 정도 장착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메인 메모리는요, 어느 정도였느냐,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PC에 장착할 수 있는 메모리가 16KB, 킬로예요. 킬로, 메가도 아니고 16KB. 많으면은 256KB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 후반기로 오게 되면은 1메가 정도의 메인 메모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1기가 아니에요. 1메가. 그 정도인데 글쎄요, 이 정도 용량이면 꽤 큰 거죠. 그래요, 이 당시에는. 지금 기술이 워낙 많이 발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히스토리를 보면서 과거에 있던 물건들을 보게 되면 참 가끔가다 보면 놀랍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바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거치면서 인류 역사 전체 문명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이제 화제를 한번 돌려가지고 과거에 오피스나 아니면은 뭐 어떤 기관에서 사용했던 그런 개인용 컴퓨터들을 갖다가 잠깐 쭉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여기 사진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80년대, 90년대 사용했던 그런 컴퓨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이제 NEC, 일본에서 만들었던 8비트 컴퓨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2개가 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9인치짜리 모니터가 붙어 있고, 이 키보드는 별도예요. 사실상 이 키보드가 본체고, 이게 본체이고, 그리고 요거는 모니터하고 주변 장치, 전환 장치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키보드가 본체에 붙어 있는 것은 이제 애플 1 때부터 이제 있었던 거고, 최근에는 키보드와 이 본체는
따로 분리해서 쓰는 것이 상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최근에 보면은 라즈베리 파이 400 같은 경우에는 다시 키보드 형태의 본체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러한 형태는 계속해서 돌고 돌 것 같습니다. 이번 사진은 그 유명한 그 PC, 오피스 PC의 그 대중화를 선도했던 그 애플2와 함께, 그 애플2 다음 세대로서 IBM에서 주도했던 IBM의 PC이자, 이 이후에는 2000년대까지도 별다른 PC가 없었던 IBM의 작품입니다. 오피스 PC의 대명사죠. 맥킨토시와 함께 IBM이 바로 요 IBM PC-X라고 불리는 요 컴퓨터를 출시했는데, 요것은 애플2가 8비트 컴퓨터의 절정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IBM PC-X는 16비트 컴퓨터의 시작을 연 그런 기념비적인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CPU가 80882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8비트 컴퓨터이겠지만 16비트 컴퓨터, 16비트 프로세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8086을 계승한 그런 이제 CP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6비트 컴퓨터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16비트 컴퓨터는 바로 그 다음에 보는 IBM PC-AT입니다. AT하고 XT의 차이점이라고 말한다면은, XT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가 2개가 있어가지고 이 2개의 플로피를 사용해서 전환 장치를 갖다가 이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AT부터는 하드디스크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예, 플로피가 하나로 줄어들고 그 대신에 여기 보는 대로 하드디스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PC에 사용했던 거의 최초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드디스크 자체야 옛날 메인프레임에서도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PC에서 사용했던 것은 IBM AT가 처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드디스크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하드디스크가 거의 이제 사양길에 접어든 매체이긴 하지만, 보통 하드디스크 용량 그러게 되면 그래도 뭐 한 1테라, 뭐 4테라, 8테라 이런 식으로 테라 단위잖아요. 요새는 테라 단위인데, IBM PC-X에 썼던 이 하드디스크는 크기가 이만하죠. 키보드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용량은 10메가, 20메가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마어마한 용량이에요. 아까 앞에서 봤던 이 플로피 디스크 한 장이 1메가 정도인 걸 비한다면은 요 10장에 해당하는 그런 용량이 바로 하드디스크 용량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뭐 급하게 파일을 갖다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이제 오피스에서는 요 AT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로피보다는 하드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 실제로 나도 이 XT하고 AT를 다 써본 입장에서 봤을 때 플로피 디스크를 집어넣고 게임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플로피가 한참 돕니다. 그리고 게임이 딱 뜨게 되는데, 하드에다가 게임을 깔아놓고서는 실행을 시키면은 정말 그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뜹니다. 그냥 금방 뜨는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 속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오피스 업무용으로는 이 AT를 훨씬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때 내가 기억을 하는데, 요 XT 한 세트 키보드까지 합쳐가지고 요 모니터까지 합쳐가지고 판매하는 가격이 요 IBM 오리지널은 아니고 국산으로 만들었던, 청계천에서 만들었던 그런 이제 XT 호환 컴퓨터의 가격이 다 합쳐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란 몇 년이냐? 이게 86년, 87년 정도입니다. 그 당시 한 12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때 승용차 한 대 가격이, 우리나라가 현대 포니2 가격이 한 150만 원 했었어요. 그 당시에. 좀 200만 원 정도까지 했었는데 거의 차량 가격과 맞먹는. 지금을 따지면은, 그 당시에 포니는 지금을 따지면 거의 소나타인데, 예, 요새 소나타 3천만 원 넘죠. 말하자면 이 PC 한 대가 3천만 원이 넘는, AT 같은 더 비싸요. 거의 한 지금 가격을 따지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 못 쓰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이긴 한데 집에서, 가정에서 뭐 개인적으로 쓰고 그러기에는 좀 많이 비싼 물건이었죠. 그래서 주로 오피스, 회사, 기관에서 많이 썼습니다.
이 당시에 사용됐던 그 컴퓨터 중에 특이한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알테어 8800이라는 컴퓨터인데 요거는 키보드를 가지고 문자나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스위치 있죠. 스위치가 입력 8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8비트 컴퓨터인데 이 스위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직접 아스키 코드면 아스키 코드, 숫자면 숫자를 갖다가 이진수로 입력을 한 겁니다. 이진수로 뭐 0011, 0010 하나씩 켜고 끄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했던 그러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머신 랭귀지, 즉 기계어 기반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컴퓨터를 말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컴퓨터들이 이미 키보드 베이스로 운영을 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특이한 그런 형태의 컴퓨터이지만 이것도 중요한 몇 군데에서 상당히 잘 썼다고 합니다. 코모도에서 만든 이제 1701 모델이에요. 요걸 보게 되면 조금 약간 현대식 컴퓨터 같죠? 모니터가 좀 작은 거 빼놓고는. 역시 키보드, 그리고 그 안에 모니터가 본체가 들어있고, 그리고 모니터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요즘 마우스는 안 보이는데 마우스도 다 있는 형태예요. 참고로 IBM XT80 시절에도 물론 마우스가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마우스는 정말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매cin토시하고 비교하면은 IBM의 PC는 상당히 마우스를 적용하는 그 시기가 늦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XT나 AT는 대부분 그 당시에는 마우스 없이 썼습니다. 그냥 키보드만 쓴 거예요. 마우스가 여러분들 옆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이것은 90년대 후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코모도의 상용 컴퓨터, 여기 이제 테이프 저장 장치 또 보이죠? 예,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PET인데, 애완동물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 컴퓨터, 지금 보니까 애완동물이 생기긴 했네요. 예, 코모도의 제품이고, 프로페셔널 컴퓨터라고 써 있습니다. 예, 전문가 컴퓨터인데, 키보드 보면은 정말 전문가이 못 두들기겠어요, 이건 진짜. 예, 대단한 컴퓨터입니다. NEC에서 나온 제품 중에 이제 PS200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형태, 아까 말한 코모도 170이라고 비슷한 형태로서 오피스 주로 사용됐던 컴퓨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때에도 퍼스널 컴퓨터 시장은 IBM과 NEC 또는 NEC와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회사인 코모도 이것들이 주로 시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미국에서 사용됐던 퍼스널 컴퓨터 중에 하나인 TRS-800입니다. 이건 레디오샥이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만든 건데, 레디오샥은 사실 이런 컴퓨터 만드는 업체가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은 전자 부품이나 자재를 갖다가 판매하는 그런 편의점 비슷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CU나 이런 데 같은 비슷한 데인데 파는 물품이 뭐 음료나 과자 이런 게 아니고 전자 부품인 거예요. 그런 데가 바로 레디오샥이라는 데입니다. 이건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체인인데 여기서 한때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잡스 영화 보게 되면은 처음에 잡스가 워지니아와 같이 컴퓨터를 갖다가 수십 대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회사가 있죠. 납품하는 업체가 있죠. 네, 그 업체가 바로 그 레디오샥이에요. 그게. 게임기하고 PC가 함께 공존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LG죠, LG. LG전자, 즉 금성에서 만든 GS 패미컴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기 겸 PC였습니다. 요거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많이 사용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3대 국산 게임기가 있었죠. GS, 금성의 패미컴, 그 다음에 현대의 게임보이, 그리고 삼성의 또 게임기 SPC-1000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 대우도 있었죠. 컴보이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종류의 게임기들이 있었지만은 뭐 그 당시에도 주종은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플레이스테이션이 머리 나올 때부터 이 국산 게임기들도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의 넥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 회사들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삼성 SPC-1000이에요. 국산 컴퓨터 중에 상당히 유명했던 제품입니다.
말은 교육용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 항상 컴퓨터 살 때는 집에서 뭐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컴퓨터 사달라고 그러면 공부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달라고 그러죠. 근데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씁니까? 다 게임하는데 쓰잖아요. 예. 이 SP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도 분명히 교육용 컴퓨터라고 해서 TV에 광고를 했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수많은 그 교육을 갖다가 집에서 할 수 있다. 요새로 따지면 이제 그 교육방송처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구매한 학생들은 전부 다 사실은 게임만 했죠. 그래서 게임기입니다. 안 됐지만. 뭐 지금도 다를 바 없죠. 고성능 VGA가 왜 필요하냐? 아, 그래픽 수업, 인공지능 수업 듣는데 필요해요. 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리니지죠. 현실은. 아니면 오버워치, 이런 거죠. 예, 뭐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다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들도 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다 이해할 겁니다. 자, 옛날에 사용했던 모바일 컴퓨터 한번 볼까요? 요새는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노트북도 이미 무겁다. 아마 내가 보기에도 몇 년 지나면 노트북 같은 거 이제 없어질 겁니다. 아마 그것도. 어쨌든 노트북도 무겁고, 심지어 이제는 뭐 아이패드도 무겁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엔간한 건 다 어떻게든 휴대폰에 다 처리하려고 그러죠. 하지만 80년대의 모바일 컴퓨터 그러게 되면 이런 겁니다. 저 키보드 크기에 비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지. 이 컴팩에서 만든 이동형 컴퓨터인데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들고 다니다가 전원 꽂으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컴퓨터인데, 모니터 굉장히 작죠. 플로피 드라이브 2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가 있는데 키보드 겸용 요 앞면 뚜껑이에요. 요 전체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쌀포대 몇 킬로 들 수 있습니까? 10kg짜리 다 들겠죠? 20kg짜리 들려고 그러면 좀 무겁죠? 하지만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20kg짜리 들고서는 그 한번 걸어가라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걸요? 이 컴팩 컴퓨터의 무게는 28kg입니다. 28kg짜리 갖다 들고 다니면서 쓰라고 하는데 이걸 모바일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최첨단 이동식 컴퓨터입니다. 정말 대단한 혁신적인 컴퓨터였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시대에는 아마 이게 기술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모바일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제품인 거예요. 요건 이제 오트로나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모바일 컴퓨터입니다. 이거는 좀 가벼워졌어요. 그래도 요거는 이제 한 18kg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들고 다니기 너무 뼈 빠집니다. 역시 이동형 그럼 노트북이죠. 앞서서 이제 맥북을 봤습니다만은 맥북과 거의 동시대에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IBM 노트북입니다. IBM은 맥북하고 비교해보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좀 투박하죠, 뭔가. 너무 기계적이고. 애플이 상당히 좀 뭐 곡선적이고 좀 뭔가 작품성이 있다고 한다면 IBM은 완전히 정말 우주선 장치에나 붙어있을 만한 그런 기계 장치 같은 느낌이 듭니다. 3.5인치 플라피 드라이브가 2개가 있고, 이 뜻은 내부에 하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노트북에 하드를 장착하기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굉장히 긴 수평 모니터가 붙어있는 그런 형태인데 91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앞서 보는 이런 이제 올토나나 아니면 컴팩보다 굉장히 작아 보이니까 가벼워 보이죠. 10kg, 이거 10kg 넘습니다. 10kg 넘어요. 이것도 들고 다니기 좀 힘듭니다. 90년대 만든 삼성 노트북. 이거 기억합니다. 센스 요 노트북은 실제로 제가 써본 기억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니지만 요 다음에 나왔던 제품 정도는 써본 것 같아요. 삼성에서 상당히 노트북 시장은 빨리 접근한 편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접근했으니까. 요 삼성 노트북의 무게는 제가 잘 기억합니다. 요 8.9kg에 이게. 앞서 IBM보다 상당히 가벼워졌죠. 그래도 8.9kg인데 한 손에 들고 강의실 이동할 때는 상당히 어깨가 아팠습니다. 지금 뭐 그램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도저히. 그거
마냥 그램을 10개를 동시에 들고 다니는 생각하면 되는 건데, 뭐, 이 당시에는 이것도 굉장히 가볍다고 아주 즐겁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서로 대화하거나 통신하는 걸 갖다 하루라도 안 한다. 하루도 아니고, 1시간만 못 한다. 깝깝해서 못 살겠죠? 여러분들 아마 잠시라도 뭐 카톡이나 SNS를 안 하면 아마 거의 뭐 멘탈이 나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이 모바일 기기는 물론이거니와 PC나 컴퓨터들이 서로 대화라거나 통신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80년대, 90년대에 글쎄요, 그 컴퓨터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컴퓨터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런 것은 굉장히 최신 기술에 속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PC to PC 통신하는, 만약 이제 PC하고 PC가 서로 텍스트로 채팅을 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가진 천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PC 통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리안은 두 개의 PC가 서로 모뎀으로 연결돼 가지고 모뎀과 전화선을 통해서 연결돼 가지고 이쪽에서 뭐 메시지를 갖다가 치면은 다른 쪽에 그 메시지가 보이고, 이쪽에서 메시지를 갖다가 타이핑하면은 그 메시지가 다른 쪽에서 보이는 그런 형태의 초보적인 통신이었지만, 이것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아마도 방구석에서 앉아있으면서 심심했던 그런 상황을 갖다 많이 타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발전되고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휴대폰에서 카톡이나 메신지를 갖다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대로 바뀐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천리안이라고 하는 거 말고도 뭐 KT에서 하는 하이텔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로그인하면은 자기 아이디를 만들고 아이디에 의해 가지고 서로 간에 그 통신 상대를 정해 가지고 그 통신 상대에게 이렇게 글자를 갖다 타이핑해서 쓰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요새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통신하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밖에 못하고 깝깝하지 않겠냐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당시엔 너무 재밌었어 진짜. 그래서 이 당시에 뭐 하이텔 동호회, 천리안 동호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뭐 카페나 무슨 뭐 그 그룹별로 서로 많은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서로 PC 통신 갖다 모여서 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게 불과 90년대입니다 이게. 이거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해도 정말 심심하지 않았고, 정말 다양한 그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호회들끼리 서로 뭐 아는 거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천리안이나 하이텔에서 사용했던 그런 이제 PC 통신입니다.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경해보면 재밌긴 한데, 이런 기술적인 그 배경이 지금의 여러분들 뭐 카톡 이런 걸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항상 컴퓨터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은 작은 기술들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좀 더 큰 기술로 확대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런 기술이 된 것이고, 또 지금 있는 기술들도 또 더 많은 기술이 서로 모이고 새로 개발돼 가지고 앞으로 미래 10년 20년 후에는 더 큰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글쎄요, 과연 미래에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모르겠죠. 이를테면은 지금은 볼 수 없지만은 2010년대 후반에 구글에서 야심차게 만든 이런 구글 글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지금 나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이크로 컴퓨터 실험실에 오면 구경할 수 있죠. 이렇게 양형 형태로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화면 모니터의 크기, 보이는 크기만큼이나 이 눈앞에서 모니터 화면이 바로 이 글래스를 통해서 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제품은 제품으로서는 실패를 했고, 뭐 여기 배터리에서 나오는 발열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문제, 그리고 해상도의 문제 때문에 결국 실패했지만은 이 구글 글래스를 개량한 구글 글래스 2가 곧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소문이 돌았고, 아마 조만간에 구글 글래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현대 문명사회에 알맞는 그런 글래스 형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구글 글래스 처음 나왔을 때는요, 성능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기술적인 충격이 많이 갔던 그런 물건입니다. 사실 뭐 이 해상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은 와, 이런 것도 나와? 할 정도로 이 컴퓨터 기술 쪽에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준 물건이었습니다. 드래곤볼 마니아라면은 이런 구글 글래스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드래곤볼에서는 스카우터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형태가 바로 이 구글 글래스였습니다. 이런 구글 글래스도 결코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었어요. 이런 배터리 기술이라든가 모바일 기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그 확장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런 물건들이 만들어진 것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컴퓨터 공학에서 전공으로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컴퓨터 기술과 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우겠지만은 그 기술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그런 상식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다는 것과 그냥 컴퓨터 쓴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컴퓨터 공학을 앞으로 차례차례 전공을 하고 전공을 공부를 하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아마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그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컴퓨터 공학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데, 내지는 뭐 이런 거는 내가 원래 즐겼던 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그만두는 학생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까지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뭐 프로그래머가 됐건 게이머가 됐건 간에 사용자로서의 입장으로 컴퓨터를 접근했다면은 앞으로는 컴퓨터를 만드는, 설계하고 그리고 그걸 좀 더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의 역사나 아니면 현재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술들이 구현됐고 어떤 그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고 깊숙이 내부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짧게나마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에 관련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있는 자료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잠깐 리뷰를 해봤는데 어땠는지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컴퓨터 역사를 보면서 이제 컴퓨터를 세대별로 이제 정말 그 시간대별로 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역사에 대한 부분을 시간대별로 배열하기보다는 어떤 아이템 주제별로 한번 보도록 했는데, 이런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어떤 식으로 다가왔는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수많은 컴퓨터의 내외적인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인 것을 다 많이 보고 그리고 이해를 한다는 거,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과목이 됐건 이 과목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과목들도 공부하려면은 수없이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스스로 검색해보고 구글이든 뭐 위키든 간에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름대로의 지식을 쌓고 판단하는 그런 입장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아마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세계를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맛보게 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거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러한 좀 더 넓고 깊은 컴퓨터공학의 전문 세계로 들어오게 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 내용은 마치도록 하죠.